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인 테이블 위로 그 말은 마치 얼음장 같은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주들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사위는 어색하게 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을 가족들과 나누는 일이요. 이제 70이 넘은 나이,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에 제가 일군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통장,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까지 그것들을 어떻게 나눌지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이런 냉랭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건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문을 닫는 날들을 40년 가까이 반복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물건을 건네고 외상값을 받지 못해도 웃으며 넘겼던 날들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내기 위해 점심을 거르던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먼 곳에서 달려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후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상가를 잘 관리하고 예금을 조금씩 불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언가를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건강하게, 조금만 더 오래 아이들 곁에 있어야지.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말이에요. 동네 친구 몇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분이 오늘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명절을 앞두고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다들 시간 내서 한번 모이자.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전화를 받은 딸아이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다 같이 밥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딸아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일정 조율해 볼게요. 그날까지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장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아들이 좋아하는 동태찌개, 손주들을 위한 잡채와 튀김까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식탁에 예쁜 꽃까지 꽂아두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딸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 엄마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딸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고 손주들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30분쯤 늦게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아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애가 좀 아파서 집에 있어요. 아들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숟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중간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들 불러 모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순간 딸아이와 아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묘하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니. 그래서 미리 정리를 좀 하려고 해. 너희들한테 남겨줄 것들 말이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딸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상가 건물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딸이 가지고 상가 건물은 아들이 가져. 그리고 예금은 반반 나눠서. 그때였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게 무슨... 아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뭐가 문제니? 제가 물었습니다. 딸아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데 상가 건물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누나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파트는 너희 아빠가 살아생전에 딸한테 주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상가는 수익이 나오잖니. 장기적으로 보면. 엄마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오빠가 최소 2억은 더 받는 거예요. 이게 공평해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실 요즘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걸로 받아야 하는데. 테이블 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딸아이는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너희들 생각해서 한 건데. 그때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한 게 아니라니, 그럼 뭘 원했다는 걸까요? 딸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았어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누려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것들,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다툼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준비한 일이 오히려 서로를 갈라놓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식탁은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조차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구나. 하지만 그 미안함도 아이들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뭘 원했다는 걸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들이 냉장고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갈비찜, 동태찌개, 잡채,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저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내려놨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엄마가 미안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조금 후련한 것 같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딸아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던 딸아이인데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아들 잘 지내니? 네, 엄마, 저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들이라도 이해해 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속은 깊은 아이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들어 보이는구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엄마가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응, 그래. 엄마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 너희들 입장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아들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엊그제 누나가 엄마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재촉했습니다. 누나가 말하길 어차피 엄마 명의로 된 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도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지금 증여를 받는 게 낫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제대로 된 분배안을 만들어 달라고 설득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증여를 받자고? 지금 당장? 내 누나 말로는 세금 문제도 있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아이가 벌써 그런 계산까지 다 해놓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필요하긴 해요, 엄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명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나가면 재취업도 어렵고 집도 전세인데 곧 만기고.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절박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상가 건물이랑 아파트를 똑같이 나눌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시세 차이만큼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시든지. 현금 보상?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아, 엄마한테 그렇게 목돈이 어디 있니? 예금 통장에 있는 돈도 엄마 노후 자금인데. 그럼 엄마가 상가를 팔으시든지.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상가를 팔라고? 그건 너희 아빠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건데 그걸 팔라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누나가 한 말이 또 있어요. 뭔데? 누나가 만약 엄마가 지금 정리 안 해주시면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해두는 게 낫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죽음을 이야기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말 속에 담긴 계산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챙겨두겠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도 누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아직 살아있어.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해. 그런데 왜 벌써 엄마 재산을 나누자고 그러는 거니? 엄마가 그렇게 빨리 죽을 것 같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준비를 하자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준비? 뭘 준비해? 엄마 장례식 준비.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어깨.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이들 눈에는 제가 이제 곧 죽을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건요. 혹시 아이들이 내 건강이 나빠지기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엄마 노후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다시 만나요. 이번엔 전문가도 한 분 모시고 갈게요. 전문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무사? 변호사?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딸아이가 정말로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민 세무사라고 합니다. 따님께서 자산 상속 관련 상담을 요청하셔서 왔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딸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계속 감정적이 되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세무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여세율, 상속세율, 공제한도, 절세 방법.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지금 증여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간 형평성을 맞추려면 부동산 감정 평가를 정확히 받으셔서 시세 차익만큼은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전해 주시는 게.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제 재산을 지금 당장 나눠야 하는 거죠? 세무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물론 어머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세법은 제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지금 당장 나눠야 하는지 이유를 묻는 거예요. 딸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전문가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너야말로 왜 이러니? 엄마 재산을 그렇게 빨리 갖고 싶니? 순간 딸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딸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던 딸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제 치마폭에 매달리며 웃던 그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가려지지 않은 욕망이요. 엄마의 재산을 지금 당장 확실하게 가져야겠다는 욕망.
그 욕망 앞에서 엄마와 딸의 관계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딸아이가 이제는 제 재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제가 세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세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딸아이를 쳐다봤고 딸아이는 화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인데. 좋자고? 누구 좋자고? 너 좋자고 하는 거 아니니?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 오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 딸아이와 세무사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자꾸 깼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들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꿈을 꿨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식욕이 뚝 떨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정말로,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에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또 재산 이야기를 하려고 연락이 올까 봐요. 실제로 며칠에 한 번씩 아들이나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엄마,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네 친구 김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소연했습니다. 순자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순자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야, 그거 알아?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 우리 때랑 달라. 우리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어도 효도했지만 요즘 애들은 받을 게 있어야 찾아와. 그 말이 위로가 되는 동시에 더 슬펐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제 아이들도 재산 때문에 저를 찾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0이 넘으신 분인데 혼자 사십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정아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도 알아. 자식 때문에 힘든 거지. 나도 그래. 자식들은 내가 빨리 죽기만 기다려.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죽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펜을 들었지만 첫 줄부터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말이 진심일까요? 아직도 사랑하는 걸까요? 차마 쓸 수가 없어 펜을 놓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정말로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제 노후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건망증이 심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것처럼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할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재산을 서둘러 정리하려고 할까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내 자식들을 시험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저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안감을, 이 의심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일부러 헷갈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훈이요. 지훈이? 우리 딸? 네, 엄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아, 그래. 미안해.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아까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전화 너머로 딸아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자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병원? 무슨 병원? 건망증 검사요. 혹시 모르잖아요.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부터 딸아이가 병원 이야기를 꺼내다니. 이게 정말 저를 걱정해서일까요? 다음 날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어제 가습을 끄는 거 깜빡했나 봐. 아까 보니까 가스레인지가 그대로 켜져 있더라고. 뭐라고요? 엄마 위험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멀쩡했고 가스불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이래.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엄마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요양원 이야기까지 나오다니. 요양원? 엄마는 싫어.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 그렇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불이라도 나면. 그래도 엄마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단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빨랐습니다. 걱정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더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 주 금요일 딸아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치매 조기 검사 받으러요.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연기한 건데도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치매 아니야. 그건 검사해봐야 알죠. 요즘 엄마 증상이 심상치 않아요. 일찍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월 19일. 일부러 조금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그 다음이 뭐였더라. 검사를 받는 내내 딸아이는 옆에서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에 치매 진단 나오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대요. 그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또 그 이야기니?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나중에 판단력이 더 흐려지면 사기 당할 수도 있고. 다행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를 바랐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도 정기 검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엄마. 진짜 만약을 대비해서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정말 그것밖에 생각 안 나니? 제가 물었습니다. 딸아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돌아간 후 제 핸드폰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딸아이와 아들이 단둘이 나누는 대화방이 실수로 제게 공유된 거예요. 아마 딸아이가 잘못 눌렀나 봅니다. 호기심에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보지 말아야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오늘 엄마 병원 데려갔어. 검사 결과는 정상이래. 그래? 근데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시긴 해. 가스불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 엄마가 아직 법적 능력이 있을 때 증여를 받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게. 근데 엄마가 계속 거부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 봤어. 엄마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우리가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알아보니까 가능하더라고.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엄마가 스스로 재산 관리 못하면 우리가 대신할 수 있어. 그럼 엄마 동의 없이도? 법원 허가만 받으면 돼.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성년 후견인? 내 동의 없이 내 재산을 관리한다고? 딸아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제가 평생 사랑한 딸이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확실하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 보려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우야, 엄마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은행에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 같이 가줄 수 있니? 은행은 왜 가시려고요? 돈을 좀 찾으려고. 근데 비밀번호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엄마, 돈은 왜 찾으려고 하세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그게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돈이 필요해서 일부러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혼자 은행 가시면 안 돼요. 1시간 후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같이 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저는 일부러 헤맸습니다. 비밀번호가 1234였나? 아니면 5678이었나?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3번 틀리시면 계좌가 잠겨요.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저는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임시 비밀번호 발급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통장 관리를 혼자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멀쩡한데. 엄마, 비밀번호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건 깜빡한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래.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이러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사기꾼들이 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차라리 통장 관리를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뭐? 통장을 너한테 맡기라고? 엄마를 위해서예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아들의 눈빛에서 저는 또다시 그것을 봤습니다. 욕심을요. 제 재산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욕심을요. 그날 저녁 딸아이도 집에 왔습니다. 아들이 불렀나 봅니다. 둘이 함께 저를 마주 앉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건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오늘 오빠한테 들었어요. 은행 비밀번호도 기억 못 하신다며요? 그건 엄마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요.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엄마 같은 경우에 딱 맞는 제도예요. 성년 후견인. 어젯밤 톡톡에서 본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뭔데? 모른 척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판단력이 좀 떨어지셨을 때 자녀가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해 드리는 제도예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엄마는 필요 없어. 엄마 나중에 사기 당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사기 안 당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편이에요. 엄마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엄마가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계세요? 비밀번호도 기억 못 하시면서? 딸아이의 말에 할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데 이제 와서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일단 엄마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통장은 저희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만들어요. 그럼 엄마가 실수로 돈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공동명의? 네, 그럼 안전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랑 상가도 미리 증여받는 걸로 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둘은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 매끄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둘이 다 계획을 세워놓았구나. 제가 판단력을 잃어가는 걸 기회로 삼아서 재산을 미리 차지하려는 계획을요. 너희들,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러려고 그러는 거니?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고?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딸아이가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빼앗는다고 했어요?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 이게 보호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죽기도 전에 엄마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 엄마,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성년후견인이니 뭐니 하면서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면 뭐니? 순간 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는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보낸 톡톡 다 봤어. 너랑 오빠랑 나눈 대화 말이야. 딸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봤었어. 너희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우리 계획 세웠어요. 엄마가 계속 우리 말 안 들으시니까.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엄마 재산 우리한테 올 거 아니에요? 지금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고 우리도 당장 필요하고. 엄마는 노후 자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훈아. 제가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엄마 혼자 그 많은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받을 걸 미리 받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 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차가운 눈빛의 여자가 정말 제가 낳은 아이가 맞는지. 나가.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두 번 말 안 할게. 아이들은 결국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감춰졌던 속내가, 계획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연기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문자가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자들을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동네 친구 김순자 씨였습니다. 정화야, 내가 며칠째 전화해도 안 받길래 왔어. 무슨 일 있어? 순자 씨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거실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이들이 한 말들, 톡톡 대화 내용, 성년후견인 이야기까지. 순자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정화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정말? 응. 우리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그랬어. 나한테 통장을 맡기라고. 내가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근데 알고 보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안 줬어. 대신 변호사 찾아갔지. 법적으로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변호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이 무섭고 어렵게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순자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야, 그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좋은 분이야. 우리 같은 노인들 상담 많이 해주셔. 다음 날 순자 씨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박미선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박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청년 흑연인 제도는 본인 동의 없이 함부로 신청할 수 없어요. 법원에서 정밀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어르신은 아직 판단 능력이 온전하시잖아요. 병원 검사 결과도 정상이시고, 그러니 자녀분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럼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공증까지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둘째는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신탁이요? 네,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는 어르신이 사용하시고 사후에는 유언대로 분배되는 거죠. 자녀분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제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기부하시는 방법이요. 기부요? 네, 사회복지재단이나 공익단체에 기부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 노후 자금은 충분히 남겨두시고요. 기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재산이 아이들의 다툼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낫지 않을까? 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 뜻대로 사용처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이게 한다든지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부.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낯선 사람들에게 주는 것. 처음엔 황당하게 느껴졌지만 생각할수록 마음이 끌렸습니다. 제 돈이 아이들의 욕심을 키우는 대신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데 쓰인다면, 제 이름이 가족의 다툼으로 기억되는 대신 누군가의 감사함으로 기억된다면,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 목록과 그것을 어떻게 쓸지를요. 아파트 한 채 마이너스 시세 약 8억. 상가 건물 마이너스 시세 약 5억. 예금 마이너스 약 2억. 총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제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요양병원비, 생활비, 의료비. 넉넉하게 잡아도 3억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남는 12억은?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재단이 있는지, 어떤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한 아동복지재단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빈곤 가정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급식비, 학용품 같은 거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나요? 현재 약 50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니. 제 돈으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독거노인 지원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도시락 배달, 안부 전화, 병원 동행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자를 계속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많으신가요? 이 지역만 해도 1,500명이 넘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300명 정도예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제 삶이, 제 재산이 쓰일 곳이. 2주 동안 꼼꼼히 알아본 끝에 결정했습니다. 12억을 3곳에 나눠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복지재단에 5억 -100명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장학금, 독거노인지원센터에 4억 -500명 어르신들께 1년간 도시락과 돌봄 서비스, 지역 병원 암환자 지원기금에 3억 치료비 없어 포기하는 환자들 지원. 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그럼 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유언장과 기부 계약서를 모두 공증받고 신탁 설정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자녀분들께는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틀림없이 반대할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죽고 난 후에 알게 될 겁니다. 박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서류 작업, 공증, 재단과의 계약, 신탁 설정까지 모든 과정이 조용히 철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몇 번 연락했습니다. 특히 딸아이가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좀 이따가 보자. 엄마가 정리할 게 있어. 딸아이는 그 말에 조금 희망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재산 정리를 하려나 보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가 어떤 정리를 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어르신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유언장대로 집행될 거고 아무도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께서 보관하세요. 박 변호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자녀분들께 드릴 편지예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 편지는 제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요. 집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한 달 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제 재산을 노리든 상관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결정됐으니까요. 저녁 무렵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은 걸까?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혹시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인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살아있는 엄마를 재산으로만 본 게 누구였나요? 엄마의 죽음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운 게 누구였나요? 저는 그저 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평생 일군 것들이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 같이 해요. 손주들도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알았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결정됐으니까요. 엄마,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말이 과했어요. 미안해요. 응.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다시 저를 설득하려는 말일까? 하지만 이젠 상관없었습니다. 진심이든 거짓이든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나도 사랑한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남은 인생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산 걱정하지 않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더 이상 재산 걱정도 아이들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작은 광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급식 봉사자 모집. 별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해맑음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밝은 목소리의 여자가 받았습니다. 저 봉사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그렇게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점심 급식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센터에 갔을 때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센터장 선생님은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은지 선생님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요즘 봉사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요.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급식실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미역국이랑 제육볶음이야. 와, 저 제육볶음 좋아해요.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밥 한 끼에도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제 손주들은 맛없다고 투정 부리던 음식들인데 식사 후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할머니,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정말 대단하네. 우리 엄마는 일 때문에 밤늦게 들어와서 못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시험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커다란 100점이 적혀 있었어요. 지민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선생님 될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되렴. 그 아이를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부하기로 한 돈이 이런 아이들에게 쓰인다는 것을요. 지민이 같은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은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봉사자가 부족해서.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그렇게 저는 수요일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첫 배달날 담당자가 알려준 곳은 5층에 사는 87세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락 배달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은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참 좋네요. 말동무가 생겨서.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 댁에 도시락을 전달할 때마다 30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적 이야기,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 멀리 있는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도 효자예요. 매달 용돈 보내주거든요. 근데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비슷하지 않은가. 아이들이 멀리 있지는 않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 아이들은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자고 했고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딸아이 집에 갔습니다. 손주들이 반겨줬어요. 할머니! 초등학교 4학년인 큰 손주 서진이가 안겼습니다. 우리 서진이 많이 컸네. 할머니!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서진이가 반장이라니. 손주들과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은 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로만 봐주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응, 봉사활동 좀 하고 있어. 봉사활동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고. 딸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 재미있더라.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오히려 보람 있어. 딸아이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일 하시네요. 요즘 봉사하는 분들이 귀한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봉사활동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돈이나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봉사활동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김할머니라고 불렀고 독거 어르신들은 제가 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왜 그래? 할머니, 엄마가 일 그만두신대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걱정된대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일 그만두면 돈이 없어서 제가 학원 못 다닐 것 같아요. 피아노도 그만둬야 하고. 아이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민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좋은 방법 찾으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부하기로 한 돈이 정말 이런 아이들에게 쓰인다는 것을요. 지민이가 피아노를 계속 칠 수 있도록,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개월째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딸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보내요. 오빠네도 오라고 했어요. 추석 당일 딸아이 집에 갔습니다. 아들 가족도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도 있었고요. 식사를 준비하며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봉사활동하면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엄마. 딸아이가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저번에 너무 심했어요. 요즘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재산이 엄마 거잖아요. 저희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진짜 죄송해요.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상처만 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아이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뉘우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것도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결정됐으니까요. 괜찮아. 엄마도 너희 입장을 이해해. 요즘 다들 힘들잖니? 엄마.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오늘은 명절이니까 즐겁게 보내자. 식사 중에 손주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꿈? 네, 저는 꿈이 과학자예요. 할머니는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꿈이 뭘까요? 할머니 꿈은 할머니가 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어떻게요? 할머니가 봉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할머니도 행복하거든. 서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사활동은 계속됐고 아이들과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느 화요일 아동센터에서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저요.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1년 동안 학원비 지원받는데요. 정말? 우리 지민이가? 네. 센터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대요. 할머니, 이제 피아노 계속 칠 수 있어요. 지민이는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 작은 품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원했던 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돈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지민이 같은 아이의 꿈을 지켜주는 데예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서진이가 할머니 이야기 계속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멋있대요. 엄마,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돼주셔서. 그 문자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서진이에게는 할머니가 그저 할머니로 보이는 거겠죠. 재산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으로요. 다음 주 수요일 도시락 배달을 갔습니다. 87세 할머니 댁이었어요. 문을 열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기다렸어요. 오늘 뭐 가져오셨어요? 미역국이랑 고등어 구이예요. 고등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같이 드실래요? 네, 그럴게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춤추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참 좋았어요. 그땐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지금은 돈은 좀 있는데 외로워요. 할머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재산은 있는데 마음이 외로웠던 시간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엄마가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게 그런 거구나.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제 아이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까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요. 다음 날 딸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손주들 이야기, 봉사활동 이야기를 하며. 그러다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앞으로 건강하게 지금처럼 지내주세요. 그러고는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이제 저 욕심 안 낼게요.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혹시 이게 진심이 아닐까봐, 또 속는 건 아닐까봐 의심했지만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지윤아, 엄마도 미안했어. 엄마가 너희들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그러워진 걸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깨달음을 얻었고 저도 용서하는 법을 배운 거겠죠.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완전히 믿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천천히 회복해가면 되니까요. 별이 참 많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좋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당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삶.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이 제 가족이 되었어요. 아동센터 아이들, 독거 어르신들, 은지 선생님. 그들이 제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자식들과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서두를 것 없어. 제 선택한 삶 속에서 저는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관계로, 욕심이 아니라 나눔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로요. 여러분, 오늘의 나누어 듣는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하며 들었는지, 이 사연은 어땠는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나누어 듣는 노나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